저는 이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이라는 데 있고요. 한국 근현대사 공부합니다. 식민지식이랑 뭐 해방 후 뭐 북한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랑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사를 공부한다는 게 참 조금 이제 색다른 결정이었는데 제가 또 흔히 말하는 일제 시대죠. 일제 시대가 사실은 뭐 일본어를 막 쓰고 그러던 시대였으니까 좀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은 오늘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전향, 그 사회주의자의 전향,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자들이 친일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논리라든가 왜 그렇게 됐는가 뭐 이런 걸 이제 박사 논문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일본에서 막 한류 붐이 불고 이런 걸 이제 잘 타가지고 어떻게 또 교수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교토의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샤라고 이제 일본말로 그러는데 뭐 교토 많이들 놀러 가시니까 이제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찾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일부러 뭐 약간 정면 돌파라 그럴까?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수업을 하고 또 일본 학생들도 당연히 관심이 있죠. 뭐 텔레비에 맨날 나오니까 뭐 한국이 어떠니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학교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 또 한국에 온 지가 또 한 10년 되는데요. 돌아온 지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느낀 거는 뭐 오늘 이제 뭐 혐오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뭐 구체적으로는 치안유지법 얘기입니다만은 바탕에는 뭐 혐오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하나의 교훈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한국의 민주주의, 일본의 민주주의가 문제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당연한 말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중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중국 사람 욕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너는 일본 좋아한다는 거냐? 뭐 얘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왜 꼭 누구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그런 강박 안에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혐오와 차별 이런 게 사실은 뭐 거창하게 하면 치안유지법이라든가 뭐 식민주의라든가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화면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안 켰네요. 요거를 프로젝터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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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뭐 제목은 뭐 다 써 있는 대로 사상통제법으로서의 일제화 치안유지법이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원고의 목차를 그대로 따른 건데요. 먼저 이제 도대체 사상을 통제한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상을 통제했다는 거의 특징은 뭐냐? 여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과 독립운동인데 사실 치안유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자를 잡겠다는 법이거든요. 근데 독립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안창호 이런 사람들 사회주의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 없어야 되거든요. 치안유지법하고. 근데 다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그건 무슨 논리를 그렇게 얽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실제로 어땠는지 경찰이 잡아서 검찰을 갔다가 감옥소까지 가는 거죠. 그 과정을 뭐 깊게 다루진 못하겠습니다만은 특징적인 것만 좀 보면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향이죠. 전향. 이게 참 우리 뭐 비전향 장기수 이런 게 이제 해방 후까지 이어지는 어떤 비극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참 이게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게 참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본이 한 거죠. 그거의 좀 제도적인 면을 이제 네 번째에서 좀 보고 그 전향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가
어떤 실천 이런 거를 갖다가 5번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 사상 통제 식민주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일본에서도 사상 통제를 하고 그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사상 통제를 했는데 그 둘 사이도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더 좀 심한 거죠. 조선 쪽이 이제 그런 어떤 식민주의랄까 이런 걸 갖다가 그 안에 4가지로 좀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 좀 먹고.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부터 뭐. 이게 좀 뭔가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걸 보고 아까 우리 막 회장님 막 인사하시는 걸 보면서 아 뭔가 톤이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걸 느꼈는데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대학생들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지만 고등학생의 뭐 40%가 부정선거가 있을 거다 뭐 이런다는 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친구들이 2, 3년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니까 뭐 대학생들이 좀 그래요 진짜. 예. 그래서 뭐 국가보안법은 나쁜 거고 치안유지법은 나쁜 거고 이런 게 전혀 당연하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왜 그거를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막 톤이 막 낮아지는 거죠 제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톤으로 이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비판할 준비가 돼 있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좀 성에 안 차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좀 들어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주 드는 게 이제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되게 뭐 흥미롭고 뭐 짧고 한국어 번역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반나절이면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도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인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사상 통제니까 이제 그 어떤 독재 국가입니다. 1984에서 독재 국가에서 사람들을 뭐 완전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죠. 감시하고 거기에 나오는 게 빅브라더랑 텔레스크린 이런 게 있는데 이 빅브라더는 뭐라 그래야 되나 왕이죠 왕. 그러니까 독재자. 네. 여기 왼쪽에 저 오른쪽이구나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포스터 비슷하게 나온 건데 뭐 영어로 써 있는데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빅브라더는 항상 너를 감시하고 있다. 감시 사회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텔레스크린이 뭐냐면 이게 이제 49년 소설이니까 그 당시로선 약간 근미래 소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란 어떤 기술은 발견이 됐지만은 집집마다 텔레비가 있던 시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49년이면은. 근데 이제 이 소설 속에서는 이게 이제 또 영화가 됐거든요. 뭐 60년대, 80년대 이럴 때.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제 딱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텔레비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벽에. 그러니까 이제 좀 신기한 거죠. 막 이렇게 그 옛날 감각에서는. 근데 이게 텔레비를 보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지만 그 텔레비가 여기를 이렇게 CCTV처럼 비추기도 하는 거예요, 방안을. 그래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전 국민을 갖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감시한다. 이런 설정인 거죠. 그게 이제 텔레스크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재를 하면서 막 세뇌를 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아무 딴 생각 품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구호가 저 3개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막 구호인 거죠. 하나는 War is peace. 전쟁이 곧 평화다. 계속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그래서 막 지금 전쟁이니까 뭐 딴짓하지 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 곧 평화다. 그 2번째 구호가 프리덤 이즈 슬래버리니까 자유를 자꾸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라는 것이 곧 노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죠?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지가 힘이다. 그냥 모르는 게 제일 낫다. 닥치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런 게 이 사회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주인공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정부가 막 탄압을 할 때 소우트 크리미널, 뭐 소우트 폴리스 이래가지고 사상범, 사상범죄, 사상경찰, 사상통제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막 재밌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반정부적인 행동을 갖다가 탄압하는 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연인을 만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좀 별걸 다 탄압을 하는 거죠. 아주 시시콜콜하게. 예. 늦잠 자고 이런 것도 막 텔레스크린에서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 막 이상한 사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저 오른쪽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사상 경찰이라고 써 있죠. 소우트 폴리스니까. 그리고 위에 써 있는 영어는 읽어보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수상한 사람한테 너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나 해라. 그래서 이게 참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사실 뭐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런 걸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뭐 전 사회적으로 특히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른바 의식화란 말이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의식화 학생, 뭐 이념 서적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거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무의식 상태로 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뭐 학생들이 요즘은 많이 보수화됐다 이런 말도 했지만은 아니 그냥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말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꼭 굳이 반항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하면은 대로 하자면은 이념과 사상이 없으면 과연 건전한 사회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사실은 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념과 사상이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생각해보면은 뭐 동물의 사회겠죠. 뭐 약육강식이고 뭐 가족도 없고 진짜 예. 무슨 어떤 소수자라든가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그런 세계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은 이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당연히 이제 그 가치를 이제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은 그 오늘의 그 큰 주제랑도 관련이 되지만은 뭐 사람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혐오 발언.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너 왜 말을 못하게? 그러면 이게 또 약간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 1984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상의 자유 했는데 그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왜 못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지만은 논리적으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나 언동을 규제할 필요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이거 가지고 너 왜 사상 통제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사회적 필요성을 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약간 모순적 상황에 우리가 놓이는 거죠. 한편에서는 무이념이나 무사상도 좋지 않은 거고 또 한편에서 차별적인 언어폭력과 혐오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뭐 형식과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건전함에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거는 참 애매하지만은 뭐 정도의 문제죠.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 전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용은 그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똑같은 어떤 인간의 발화인데 이 말은 되고 왜 저 말은 안 되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역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 쌓아왔던 교훈, 어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그 방향을 역시 존중해서 거기에서 반하는 거는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동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너무 두리뭉실하고 다 정도의 차고 애매한 문제인데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애매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 논의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그 넘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그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이라는 거, 이런 어떤 사상 통제의 경험인 거죠. 또 비극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어떤 뭐 혐오가 있고 뭐 사상의 탄압이 있고 막 이런 것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좋은 시사점이 된다. 이런 이제 자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일본의 사상 통제의 특징이 뭐냐? 요건데 어떤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정말 뭐 고조선 시대나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역사적 상황, 시리적 어떤 지리적 공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럼 1920, 30년대에 일본이 조선에서 행했던 사상 통제의 역사적 특성은 뭐냐? 그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반공주의하고 식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1914년부터 한 1918년까지 이제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은 어떤 거였냐면은 뭐 19세기 이래 이제 자본주의가 막 발달을 하고 또 제국주의가 생겨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점령을 하고 이런 것이 막 그 경쟁이 격화돼가지고 유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유럽끼리도 막 싸우고 또 그 각각이 거느리고 있는 식민지 뭐 인도니 필리핀이니 여기서도 막 사람들이 유럽으로 막 파견돼서 싸워야 되고 막 이런 세계 대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비참했던 거죠. 수백만 명이 죽고, 예? 그 과학기술은 자꾸 발달이 되니까 그 속에서 인류가 교훈을 얻은 거죠. 질려버린 거죠. 야, 이 자본주의라는 게 사람을 잡는구나. 특히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정말 뭐 국경, 뭐 민족과 상관없이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좀 다른 세상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가장 급진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한 거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뭐 여러 가지로 뭐 현실적인 뭐 어려움도 겪고 나중엔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막 그 열기가 대단한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큰 나라니까 돈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선진국에서의 노동운동, 그 다음에 식민지 주변부에서의 독립운동을 막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서 막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더 막 세상에 들썩이게 되는 거죠. 이게 20, 30년대 이제 세계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당시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던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걸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질서를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 거기에 이제 맞서서 하게 되는데 그 이념이 뭐냐? 일단 반공주의죠. 소련, 사회주의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식민지 다 독립시키라 그러니까 안 된다. 식민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식민지에서 잘해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식민주의, 반공주의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의 이제 어떤 보수적인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의 사상 통제의 특징이 반공주의라고 식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 특수한 건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그 선진국들의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발현됐냐 이런 건데, 근데 그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도구로서 이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일본은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치안유지법의 그 1조라 그래야겠죠. 제1조에 그 뭐를 그 죄로서 규정하고 있는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치안유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채 변혁과 사유재산 부의. 요 두 개를 일으키면 이제 그걸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계승한 게 뭐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이제 초기에는 국헌문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죠. 좀 더 추상적이죠. 약간 국채 변혁하고 좀 비슷하죠. 국헌문란. 근데 사유재산분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시대적 흐름이 좀 바뀐 거죠. 그걸 뭐 넣고 싶겠지만은 어느 정도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거는 뭐 지금 한국에서도 다 통용되는 얘기니까 그거를 국가법에 넣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당신이 있었죠. 그래서 요 국채번역과 사유재산 부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사상 통제의 대상은 사회주의와 식민지 독립이었다. 적은. 그래서 그 식민지 조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대전 이후에 반공과 식민주의라는 어떤 세계사의 모순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땅이었다. 그래서 뭐 옆에 사진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은 요게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요새는 제가 천재교육의 어떤 교과서를 갖다가 한번 쓴 적이 요거 한번 나오나? 예. 요걸 제가 실은 건데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레닌 그런 무슨 진짜 뭐 악마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2차 코민테른 대회라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인가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는데 전 세계에서 거기에 태극기를 갖고 와서 흔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운동이 어떤 소련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실은 진실이니까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코민테른이 전 세계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이걸 좀 보였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일부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냥 반공은 나쁜 거고 뭐 치안주법은 나쁜 거고 이러고 끝나면은 사실은 기분은 좋지만은 역사적 실태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식민지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치안유지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뭐 눈 감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뭐 누가 여론조사 해본 적 없지만은 아마 했으면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일본의 어떤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치안유지법을 만들면서 이제 한번 막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선전용으로 공표하는 문서가 아니니까 사실이겠죠. 통치를 위한 정보 자료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라든가 어떤 나오나요? 예. 사회주의자라든가 이런 뭐 농촌운동하고 노동운동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치안유지법에 비판적이죠. 근데 유식계급, 좀 지식인들, 유산계급, 부자들 이런 사람은 위험한 운동을 단속하는데 꼭 필요한 법률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당시 어떤 시대상인 거고요. 그 윤치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민족운동의 지도자죠, 사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계에서 뭐 이렇게 지도자고, 대한제국 때부터 뭐 고관으로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기에다 쓴 거죠. 나와서 한 말이면은 뭔가 본심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일기에다 썼으니까 본심일 거 아니에요. 윤치호 일기라는 게 일제시대 내내 쓴 일기가 있거든요. 영어로 써요, 또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1급 사료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자기 혼자 넋두리를 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윤치호의 판단에는 어차피 한국은 일본이냐 소련이냐다. 소련보다 일본이 낫지 않냐. 이게 윤치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중국, 일본 택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만약에 생각을 이런 식으로 이 논리 회로에 들어가면은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양자택이 왜 그런 양자택일을 해야 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지. 소련이 낫잖아, 일본이 낫잖아. 이러기 시작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완전히 뭐 답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소련이라는 게 뭐 소련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치호는. 뭐 자기가 부자라 들어오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공, 자기의 반공이라는 이념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공이 식민주랑 결탁이 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20세기에 한국사를 밑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반공이 식민지랑 결탁하는 순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이 윤치호의 어떤 그 발언 속에서, 발언이라 할까, 일기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본론이네요. 치안유지법과 독립운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는데요. 첫째는, 민족주의 운동은 과연 치안유지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뭐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뭐 처벌했으니까요.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에 나왔던 만평인데, 그 이제 일본 사람이겠죠, 옷이. 저 도끼에는 치안유지법이라고 쓰여 있고, 독립운동이라는 나무들을 막 베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막 치안유지법으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하에 뭐 뿌리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잘 못 읽겠어요. 뭐 독립운동의 어떤 그 뿌리가 뭐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좀 잘 글자가 안 보인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동아일보에도 이제 만평이 실리고 그랬는데, 당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생각했거든요. 치안유지법이란 건 사회주의를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국에서는 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조사입니다만은 한 10% 정도는 사회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이른바 민족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 부인 아니면은 국채 변혁을 처벌하는 건데, 그냥 나는 독립할래, 이런, 나는 한국이 좋아, 뭐 민족주의자 이런 분들은 사유재산 제도 부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예 관심도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 아무리 뭐 일본 경찰이 조작을 한다 그래도 뭐 아예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걸 덮어씌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국채 변혁 조항으로 처벌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막 기소까지 하면서도 스스로도 논리가 없어요. 그냥 처벌을 해요. 그리고 뭐 웃긴 거라 그래야 되나, 뭐 약간 슬픈 거지만은 뭐 이렇게 뭐 이쪽에서도 그를 내가 왜 국채 변혁이라는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이 그 어떤 그 뭐 반박하는 논리가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기 독립운동 했으니까 뭐 일본 사람이 처벌하나 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데 논리가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자죠. 예컨대 조선공산당이라는 이제 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유재산 부인은 맞죠. 사유재산 부인은 맞죠. 공산주의자니까 자기네들이. 그건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근데 국채 변혁에 해당하는가? 일본의 국채 변혁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판사라든가 그 검사들이 거기에 저촉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도 물론 공산당이 있죠. 근데 일본의 공산당은 자기 강령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뭘 한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가 천황제를 타도한다예요. 그러니까 국채 변혁이죠. 국채란 건 천황제거든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너가 천황제 타도한다 그랬으니까 또 국채 변혁이야. 이건 말이 되는데, 조선공산당 강령에는 천황제를 폐지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굳이 말하면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좀 법리 다툼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 뭐 이따가 할 말을 좀 끌어다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조선 공산당 사람들은 물론 천황제가 싫죠. 싫지만 이제 10년형을 받을 걸 이제 짧게 받고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죠. 나는 일본 천황제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천황제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그냥 독립할게.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국채 변혁이야? 이렇게 난 천황제에 관심 없다고.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검사라든가 판사는 이거를 국채 변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이 논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도 막 보고서를 쓰고 왜 국채 변혁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계속 쟁점이 되는데, 일단 그 와중에서 대충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공산주의자인데 조선에서 공산주의를 하려 그래. 근데 조선은 지금 일본이야. 그러니까 조선만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이 공산주의를 하려면은 니들이 그런 말 안 했더라도
자연스레 분리를 해야 돼.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 제국의 어떤 그런 어떤 통치에서 이탈하는 거니까 너는 독립을 꾀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 변역이야. 이거 가지고 처벌을 해요. 처벌을 해가지고 그냥 몇 달 하는데 여기에 맞서서 사실은 당시에도 변호사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니 이런 어떤 사상 변호사가 있는 거죠. 이제 주로 한국 사람들,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인정한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28년에 치안유지법을 개정을 해요. 25년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1조에 보면은 국채변역과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좀 한 몇 년 해보니까 막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를 개정을 해요. 일본 내부에서도 조선에서도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은 국채변역은 최고 사형, 사유재산제도 부인은 최고 무기 10년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국채변역이 훨씬 무거운 벌이 된 거예요. 25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27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심리는 모르겠는데 검사들의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는데 사유재산제도 부인으로 처벌해도 되지만 뭔가 국채변역으로 처벌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그러면은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난 천황제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논리가 31년 6월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이라는 게 당시로 대법원 같은 거거든요. 3심제에서 하여튼 이제 최종 판결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자신들의 내부 문서에서는 계속 31년 6월 판결을 참조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내부 문서에 나오는 것에서 이게 하나의 그 판결의 어떤 그 판례로 확립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한 거죠. 조선의 독립은 제국 영토의 참절이다. 그러니까 참람되게 뺏어가는 거다. 절취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통치권의 내용의 축소다. 통치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 통치권의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걸 축소하는 거다. 그래서 국채변역이다. 이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독립운동을 그다음에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동시에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제 이런 감각이겠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빨갛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조선을 갖다가 떼어낸다 그랬으니까 어떤 통치권의 변화가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국채변역 논리를 적용을 합니다. 헤헤. 빨리 끝날까봐 걱정을 하는데 또 말을 시작하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적당히 제가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고려공산청년회라는 이제 조선공산당의 뭐라 그래 자매 조직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걸쳐서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잡혔어요. 다 잡혔는데 일부는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일본은 조선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 잡힌 데서 그냥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제목은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을 그 일본에서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공산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채변역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서울 당시에 경성지방법원에서는 사유재산 부인하고 국채변역을 둘 다 적용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벌이 무거운 국채변역으로 처벌을 하죠. 근데 똑같은 조직, 거의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조직원들인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일본의 교토지방법원에서는 국채변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 국채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거예요. 네. 이게 당시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감추어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참 웃긴 건데 이 조선 사람이 막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막 처벌하고 싶긴 한데 국채변역이라고 처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일본의 천황제는 막 신이잖아요. 신. 뭐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2000년째 내려오는 거잖아요. 막 고대로부터. 근데 조선이 독립한다고 변역이란 말을 썼으니까 이 천황제가 그럼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냐? 그건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 따위 없어져도 천황제는 영원하다. 또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막 골치가 아픈 거죠. 조선 사람 막 처벌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천황자가 괜히 낮춰지는 것 같고 해서 처벌을 못하고 이런 게 엉거주춤한 상황이 한 30년대 계속 지속이 돼요. 일본 본토에서는. 근데 물론 6년, 7년 지나면은 이제 좀 엄벌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맞춰가는 거죠. 더 엄격하게. 네, 그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최인훈, 뭐 광장이라는 그 소설을 쓴 분으로 유명한데 최인훈이 정말 재밌는 소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 총독의 소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총독의 소리. 이것도 정말 재밌는 소설인데 정말 짧거든요.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어떤 설정이냐면은 일본이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뭐랄까 이렇게 지하 조직으로 남아있는 거야. 총독부가. 그래서 이렇게 복권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해. 사실 좀 웃긴 설정인데 그래서 너희들 지금 뭐 4.19 났다고 뭐 좋아하는데 까불지 마라. 우리가 좀 이따 가서 다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막 이 총독이 방송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총독이 하는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제국의 종교는 식민지다. 아니 되게 이게 최일훈이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국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식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얻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존재가 일본 근대에서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국채 변혁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제 독립운동을 치안유지법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거의 법리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어떤 이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검거를 하겠죠. 경찰이 가서 검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죠. 유치장에 넣어놓고 막 취조를 한 다음에 이제 훈계를 하던 훈계 방면 너 죄가 가벼워 보이면 집에 가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좀 죄가 있어 보이면 이제 서류를 써가지고 검찰한테 넘기는 거죠. 뭐 지금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과정이 이제 그 뭐 당시에도 경찰이 하던 일인데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찰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셌다. 일본도 굉장히 셌다 그러는데 일본보다 더 셌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수사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영장 같은 거 받지 않고 그를 이렇게 막 잡아다가 현행범일 경우입니다. 현행범일 경우에 경찰이 잡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비 검소권. 이건 참 이제 뭐 딱 들어도 인권 침해죠. 그냥 현행범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좀 이상해. 일로 와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예비 검소권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4.3 이런 거 할 때 뭐 예비 검색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랑 다 이렇게 뿌리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비 검속이라는 게 몇 번씩 해요. 예를 들어서 3.1운동 때 호되게 당했잖아요. 일본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반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60만세 운동. 뭐 이게 결국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게 뭐예요? 고종이 죽었을 때 3.1운동 했으니까 순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세 운동 일어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미리 싹 예비 검속을 하죠. 뭔가 좀 평소에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다 잡아두죠. 경찰에다가 그 만세운동 못 일으키게 그런 식으로 예비 검색을 했고요. 경찰이. 그 다음에 3번은 직결 처분 훈계 방면.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을 제가 잘 전문가는 아니라가지고 뭐 지금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많이 그 전문가들이 쓴 그 기록에 보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일문일답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귀하는 뭐 어디 가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 그렇게 정리를 하죠. 말할 때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하여튼 그거가 그 공판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증거 능력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권한이 그렇게 센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막 처음에 막 그 취조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범죄에 어떤 혐의가 있는 것 같다. 그 틀이 사실은 그대로 검찰로 가고 그대로 예심으로 갔다가 공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그냥 경찰에서 거의 사건의 어떤 틀이 잡혀버리는. 그러니까 경찰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도 어떤 그런 이제 사법 경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수사라든가 이런 권한이 있는 건데 경찰한테 다 있는 건 아니고 뭐 약간 간부들한테 있는 거죠. 조금 마찬가지로 헌병한테도 우리가 헌병 경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헌병한테도 그게 있어가지고 헌병들이 민간인도 막 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이랬었죠. 근데 경찰과 헌병대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고문 일어났고 그게 이제 어떤 공판 같은 데서 나 고문 당했다고 이제 막 고발을 하면은 이제 판사가 조금 고려를 해주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고문들이 막 고발이 되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훈계 방면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갖다 경찰에 다 남겨가지고 특별 요실찰 일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계속 감시를 당하다가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검거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가던가 아니면 풀려나더라도 다시 특별 요시찰 일인으로 가고 그래서 뭐 거의 수만 명을 갖다가 경찰이 그 명부를 갖다 관리하면서 감시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인데요. 오호. 네. 이게 뭐 예심 판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하고 공판의 사이에 그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어떤 검찰이 너무나 이렇게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검찰의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 제도 자체는 근데 그 실제 기능에서는 검사가 더 사회적이라 그럴까 그 조직 내에서의 더 우월성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심 판사를 갖다가 특히 조선에서는 예심 판사를 거의 검사가 거느리다시피 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찰은 현행범일 경우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검사의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혐의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무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구류를 갖다가 거의 실질적으로 무제한 갱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인권 침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증언이 남아 있는데 신문 조서를 날조할 정도니까 뭐 거의 뭐 사실 뭐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걸 따지기도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가 뭐 무슨 이제 그 38년에 뭐 수양 동우회 사건 이런 걸로 이제 잡혀갔다 나와가지고 회고한 걸 보면은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 도장을 찍어라. 이거를 이제 그 취조를 받았다는 거 공판에 이제 증거로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거죠. 백지에다 찍고 이제 그 위에다가 타이프를 하는. 그러니까 뭐 날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창작인 거죠. 검찰의 그 조서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는 것도 그랬지만은 검찰에서 이제 공판으로 넘기는 것도 기소율이 약 30%입니다. 일본은 치안유지법 경우는 그래도 일본도 뭐 탄압이 많았습니다만은 10% 정도였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30%. 그러니까 3배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아무나 막 잡아가고 아무나 막 검찰로 넘기고 아무나 다시 기소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만은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아무 죄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어떤 그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법리를 따져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나중에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미 뭐 한 3, 4년 막 그 감옥에서 막 고문당하고 예심에 갇혀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기능으로 치안유지법이 작용을 했다고 보통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검찰을 거쳐서 예심이란 데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나를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인데 판사들이 직접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그런 견제 기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심에 간 다음에 보통 막 2년씩 3년씩 기약도 없이 갇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증언이 있죠. 정말 예심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을 반 잡는 거죠. 내보내주지 않고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구금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렇게 특히 한국에서 심했다는 거고요. 근데 의외로 공판은 치안유지법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2번에 끝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선고하니까 실질적인 심리는 한 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검찰 예심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요식 절차인 거죠, 공판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금방 끝나고 말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산당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도 그렇고 특히 조선에서는 이게 세상에 없던 거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법률 교과서에 안 나오는 판례잖아요. 그 케이스잖아요. 공산당이라는 거.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벌할지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하면서 법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막. 그러니까 판사도 뭐 48에 막 47에 이렇게 공판합니다. 계속 물어보고 따지고. 그래서 그 자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사이에 몇 년씩 지나가니까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공산주의 그 사건의 문제였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이제 그 변호를 했는데 뭐 허헌, 김병로, 이인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엔 사상 변호사라고 불렀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일본에 갖고 있는 법리의 그 취약점을 짚어가지고 좀 뭐 가추로 이런 것도 받아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막 유죄 판결해 가지고 막 감옥소로 집어넣으니까 또 감옥소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무소가 그 당시에 경찰들의 어떤 그 하소연인 거죠. 형무소에 들어가면 더 빨갱이가 된다. 거기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형무소가 흡사 공산대학이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교도소, 그러니까 형무소 측에서는 꼼꼼하게 뭐 개전에 정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걸 갖다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쌓으면 말 잘 들으면은 좀 이렇게 가출록 같은 거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향 얘기인데 이 전향이라는 게 뭐 일본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전향이라는 게 뭐 말로 내 말 들으면 내보내줄게 뭐 이런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형무소가 공산대학이라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27년, 8년, 9년 여길 지나면서 일본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수백 명, 수천 명 단위로 공산당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하고 조선에서. 그러니까 이 경찰, 검찰, 예심, 뭐 공판, 형무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수천 명씩 막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형무소를 막 갑자기 지을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엄벌주의라 그러는데 무조건 잡아가지고 최고형을 때리는 거. 이게 엄벌주의라고 보통 20년대를 얘기하는데 이 엄벌주의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다. 뭐 다 죽일 수도 없고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별게 아니라는 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낸 게 전향이라는 건데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실제 어떤 행정적인 조치, 사법적인 조치로 이걸 취하게 된 겁니다. 그거가 31년에 일본 본국에서 먼저 적용이 되는데 검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아니죠 아직은 그 피의자를 보고 이 사람은 이제 기소를 할까 말까 하는 건데 공산주의자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뭔가 약간 개전의 정이 보인다 그러면은 기소 유보라는 하나의 없던 조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기소를 유예하면 되는데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는데 좀 두고 보겠다. 요게 이제 기소 유보 처분을 정식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말 잘 듣고 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막 반성문 쓰고 그러면 다 이제 기소 유보를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전향자가가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 진짜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뭐 앞으로 잘할게 이러면 이제 막 전향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 이런 흐름 속에서 33년에 일본 공산당 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뭐 당수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간사장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최고 그 양대 지도자 둘이서 전향 선언을 발표해요. 옥중에서. 그게 그냥 아사히 신문에 크게 실리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준 거죠. 아유 우리 뭐 대표님도 전향해야 돼 우리도 그냥 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옥중에서 그냥 다 전향을 해버 몇천 명이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뭐 비극이라 할까 그런 것도 벌어지는데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떤 한국적 특징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훈계 방면을 하던가 아니면 기소 유예를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형무소에서 가출을 시켜주던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기소 유보 처분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조선에 있는 어떤 검사라든가 판사들이. 왜 그러냐. 이게 참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인데 기소 유보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호자를 정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은. 그래서 보호자가 아버지인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를 막 불러가지고 검사가 책임지고 지도해라. 뭐 대학생 뭐 이런 애들이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맡기고 이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검사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한국 사람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사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굴 맡기고 얘를 풀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불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건데 그런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로서 전향이 도입되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하긴 하는데 조선에서도. 그래서 요 제도적으로도 그랬고 사상적으로도 어땠냐면은 뭐 금방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자잖아요. 근데 나 사회주의 안 할래. 그리고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무 철없어가지고 뭐 외국 거 책 읽고 막 그랬는데 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일본의 가족, 내 가족의 소중함, 그다음 우리 마을의 어떤 아름다움, 일본의 전통의 아름다움, 나 이런 걸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이게 이제 일본의 전향이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도 만약에 전향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사회주의 안 할래. 이러고 우리 조선의 아름다움, 뭐 우리 가족의 뭐 따뜻함.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뭐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 이러면은 전향인데 한국 사람이 우리 조선의 아름다움 이러면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 조선이 아름답다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복잡한 거예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전향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의 유명한 문학자인데 이제 전향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본인 전향자는 돌아갈 곳이 있지만 한국인 전향자는 돌아갈 곳이 없다. 없는 건 아니죠. 조선이라는 데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전향이 아닌 거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그래서 요 30년대 중반, 33년, 4년, 5년 요럴 때 조사를 해보면은 일단 숫자가 적어요. 조선 사람들은 별로 전향을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다 했는데. 그리고 그래도 몇 명 했잖아요. 조선 사람도. 그럼 동기를 물어봐요. 왜 전향을 했는지. 표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국민적 자각, 뭐 이론적 성숙, 뭐 이런 걸 막 골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구금에 의한 후회. 그러니까 막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막 너무 아파서 전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전향이라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사실은. 이 한국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슬픈 일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향자도 또 이제 계속 이제 일본도 참 일본의 검사도 애를 쓰는데 다 처벌하기 힘드니까 전향을 시켰어요. 근데 전향자도 또 수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막 전향자에게 막 드글드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냅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본이고 조선이고 물론 한국이 비율은 더 높습니다만은 36년에 사상범 보호 관찰이라는 제도를 일본과 조선에서 그래서
예, 더 좋은데 이거. 예,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그 표를 보시면은 아까 그 표에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되겠구나.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36년 이후에 이제 보호관찰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냐. 이 보호관찰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기소유예일 거예요. 기소유예. 네. 기소유예에 대해서 집에 간 사람.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아서 집에 간 사람. 그 다음에 형무소에 있다가 가석방 된 사람. 그 다음에 만기 석방 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치안유지법으로 걸렸다가 훈계 방면 제외하고 치안유지법으로 걸렸다가 중간에 집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같이 자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그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뭐 정신교육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의 경우는 전국 7곳에 사상범 보호관찰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국 7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2심이 있는 곳이에요. 복심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2심. 뭐 지금으로 치면 고등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게 있는데 거기다 7곳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검사들이 보호관찰소장이 돼가지고 이 사회로 돌아간 사상범들을 주기적으로 불러다가 감시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사 갈 때 뭐 보고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보호관찰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논쟁적인 제도인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소년범 이런 사람들을 보호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범이라는 거를 뭔가 정신적 미성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나아질 거다. 이런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이 제도 자체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 전향자들한테 너희들 와서 맨날 그냥 뭐 졸면서 정신교육 받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끼리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좀 활발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봐. 뭐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나름 좋은 뜻에서 그 사람들은.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모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전향자이긴 한데 너무 막 목소리가 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막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막 이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게 창립대회예요. 이 시국에 대응하는 전 조선이니까 이건 그냥 접두사고 사상보국연맹이라는 전향자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전향자연맹이었어요. 전향자연맹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전향자들 다 서울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강당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향자연맹이 뭐냐? 우리를 전과자 취급하는 거냐? 이러면서 사상보국연맹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향자가 손 들고. 그러니까 이 앞에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검사들이 앉아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니까 이러다가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사상보국연맹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상보국연맹이라는 단체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갑자기 그렇게 그 자리에 생각을 해냈으니까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앞에 팔갱이루가 이제 대동아 공영권 같은 거죠. 그리고 이쪽에 사상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 보고 저거 좋다, 저걸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록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하여튼 사상보국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욕을 하진 않죠. 일본 욕을 하진 못하죠. 그럼 다시 감옥 가니까. 근데 우리가 뭐 솔선수범해서 뭐 이런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요 전향자들 관리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떤 특징적인 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상 정화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정화라는 게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다 없앤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없앤다는 거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이게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당시 일본 경찰이 쓰던 말이에요. 사상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특히 함경북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떤 농민운동 같은 게 되게 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향약,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어떤 마을에서 어떤 감시 체제도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아까 그 일본의 전향과 조선의 전향을 비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못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네 사람들까지도. 사상법만 못 믿으면은 얘를 동네를 보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 좀 잘 부탁해요. 이게 일본식이라면은 한국은 동네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황민 전체의 책임을 가지고 이 동네를 그냥 싹 세뇌를 시키고 싶은 거죠, 정말. 근데 그 뭐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함경남도 국경지대에 이 동북항일연구원이라는 뭐 여기 이름이 있죠, 여기. 그 유명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선인 부대죠. 그 중에서 그 조선인 부대를 이끌고 이 국경 마을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투 규모는 뭐 한 몇백 명 정도가 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북 항일 연군이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그 수비하는 일본 경찰들이랑 교전을 좀 벌였는데 뭐 이제 일본 경찰들이 몇 명 죽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조그만 그 시골 마을을 한 하루 정도 점령했다가 우리는 간다 이러고 이제 간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상징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당시로서는. 어쨌든 쳐들어온 거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사태의 어떤 그 얼마나 대단한 뭐 작전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의 동아일보에서 이게 당시 동아일보 호해예요. 36년대 호해를 뿌렸어요. 동아일보가. 근데 그 사건의 실태 함경남도 보천보에 어떤 그 당시 말로 표현하면 뭐 비적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한자가 좀 다릅니다만 김일성 일파가 왔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정말 한 초등학교 이상 되는 사람이면은 김일성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날부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호해니까요. 호해가 뭐 요즘은 호해라는 게 자체가 없지만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호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정말 무슨 뭐야. 그 누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이럴 때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걸 갖다가 이제 한 거죠. 요 사진은 뭐냐면은 90년도에 이제 분위기 좋을 때 90년대에 그 남북 교류를 할 때 동아일보 회장님이 그 갖다 준 거죠. 그 김일성 주석한테 당시에 우리가 옛날 동아일보에서 이런 호해를 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판형을 이제 그게 해서 지금 어디 뭐 묘향산 뭐 이런데 전시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신화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막 백마를 타고 나타났대더라 말하면서 막 그냥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막 그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찰로서는 게 너무너무 골칫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김일성 이상한 사람이다. 공산주의를 주창하는 과대망상광이다. 그러니까 교육자를 만들어서 계속 뿌리고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방 이후 남한에서 벌어진 반공선전의 원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참 일본도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상 전과자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격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되지가 않죠.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애를 쓰는 거예요. 경찰로서는. 그래가지고 만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집에만 있어. 근데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걸 경찰이 그 사람을 어디까지 쫓아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행정 지침을 계속 내리고 심지어 완장을 차게 해요. 이렇게. 가출옥자는 복숭아색, 만기출옥자는 붉은색 이렇게 써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지 마, 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정말 원초적인 혐오인 거죠. 원초적인.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저 옆에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그 보호 관찰을 받던 일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일본 사람인데 이제 사회주의자한테 감옥 갔다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일본 살다가 보호 관찰을 일본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정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그 이사 가면 신고해야 되는 거야. 경찰서 가서 나 피보호 관찰자인데 이사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접수가 돼가지고 해당 지역의 그 보호 관찰소에서 이제 통지가 새로 오는 거예요. 너는 새롭게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보호 관찰 할게. 근데 왼쪽 건 일본에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가나자와 보호 관찰소 이렇게 편지 봉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편지 봉투가 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서류가 들어있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대구에서 받은 거예요. 대구에서 받은 건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주소랑 이름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어떤 문서를 보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 조선에서 저런 거 담당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 전향자라고 동네 사람들이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상하잖아요. 보호관찰소에서 편지가 오면 동네 사람들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보호관찰소 한 말 안 쓰겠다. 이런 막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실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봉투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보호관찰소 한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네들이 혐오해놓고 또 이제 인권도 보호한다고 그러고 좀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그 당시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것도 그냥 뭐 그래도 표를 붙여놨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약간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36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간단해요. 뭐 그 전에도 충분히 비극적입니다만은 일단 형태로선 간단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죄를 저지르면은 경찰, 검찰, 형무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뭐 기소유예가 되면 중간에 나오고 집행유예가 되면 중간에 나오고 만기 석방이 되면 중간에 나와서 사회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있고 뭔가 이런 사법기관이 있는 거죠. 여기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36년부터는 이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니까 일본이. 그래서 맨 처음에 뭘 만드느냐. 보호관찰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갔다가 죄를 다 받고 나왔는데 사회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보호관찰소에다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전향자의 조직으로서 사상보복연맹이라는 걸 만들고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걸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그걸로도 불안해가지고 41년에는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만듭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형기를 다 살고 끝난 사람인데 너 뭔가 이상해. 그래서 다시 감옥소로 집어넣는 거예요. 보호관찰소는 그래도 그냥 너 나쁜 일 하지 마. 그러면서 보호관찰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 10년형을 받아가지고 다 살고 나온 사람을 너 좀 이상해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정말 법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41년부터는 조성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걸로. 이거는 뭐 많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몇십 명 정도였습니다. 몇십 명 정도. 하여튼 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공협회예요. 방공이라는 게 무슨 뭐 공습경보 방공 이게 아니라 이 공산당 할 때 공짜인 거죠. 공산주의를 막겠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방공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그게 뭐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막 서로 뭐 이 편이 내 편이니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한 편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편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전쟁이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3국이 협정을 맺어요. 그 협정일이 뭐냐면은 굳이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한자로 줄여서 방공협정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반코민테른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주도하는 그 국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협정이죠. 아니 소련이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쳐들어간 적도 없거든요. 근데 왜 셋이서 가만히 있는 소련을 반대한다는 협정을 셋이서 왜 맺어? 좀 웃긴 건데 어쨌든 그게 세계 질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명분으로 세운 거죠.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자꾸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의 명분으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걸 명분으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한국에서도 그 방공이란 말이 이제 시대의 어떤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방공협회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정신교육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사상정화 공작이라는 걸 함경도에서 주로 했었는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우리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저보다 선배님도 많이 계시니까 더 아시겠지만 무슨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뭐 반공 웅변대회, 뭐 방공 포스터, 뭐 방공 글짓기 그런 거에 원형이 여기 다 있습니다. 방공협회. 그러니까 그거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년째. 요즘 좀 덜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내용은 이것도 다 우리 옛날에 뭐 또리 장군 가면 뭐 이렇게 막 그 북한 사람이 막 돼지로 변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거 비슷한 거를 그 당시 기술에서는 최대한 뭐 영화, 연극, 그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사상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거죠. 붉은 악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의 혐오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거는 뭐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만 계속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념이나 체제이기 전에 어떤 절대적 악이다.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자는 애비애미도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폐륜. 뭐 아버지를 고발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어떤 공산주의를 인륜에 어긋나는 것으로 몰아가는 어떤 세계적인 반공 교육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이제 조선에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참 어떤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대화수. 이제 일본어 말이니까 전함 야마토 할 때 그 야마토죠. 대화라는 게 어떤 일본 정신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야마토 죽구죠. 이제 한국말은 다 대화숙 그랬는데 당시부터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상범 보호관찰소를 만들고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전향자들한테 너희들끼리 뭐 해봐. 이때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열심히 막 조선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없애고 사상보국연맹을 다 폐쇄하고 대화숙이라는 조직으로 바꿔요. 대화숙의 그럼 핵심은 뭐냐?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생활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빨갱이들은 너무 말이 많아. 너희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교육이라는 대화숙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7곳의 대화숙을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좀 시골, 뭐 청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막 농장을 운영해요. 대화숙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을 본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고 부인, 애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집 짓고 살아요. 막 2년 동안. 그러면서 열심히 농사를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갱생을 시키겠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참 일본 본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식민지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경성, 서울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원래 요 건물 자체가 신학교 건물이었어요. 그 서대문구 지금 냉천동에 있는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없어졌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이어지는 그 건물이었는데 그걸 뺏은 거죠. 뭐 기독교 다 내쫓았으니까 전쟁 때 그걸 뺏어가지고 그 상징적인 거죠. 신학교 건물을 뺏어가지고 일본 정신을 이제 가르치는 뭐 학교처럼 쓴 건데 이렇게 단기 합숙회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제1회 합숙회인데 이 사람이 장덕소라는 사람이고 이게 최익한이라는 사람이고 이게 백남훈이라는 분이고 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나가사키라고 여기에 책임자예요. 요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 유명한 또 김남천이라는 소설가고요. 되게 잘생겼는데 옷도 멋있게 입고 왔는데 하여튼 뭐 이런 좀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출퇴근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다 직업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회사원이니까 대학 교수라든가 그러니까 끝나고 6시에 모여. 그래서 밤 12시까지 막 참선시키고 뭐 발표시키고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대화숙이라는 것도 운영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조선이란 걸 다 머릿속에서 빼버리겠다. 그런 되지 않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재밌다 그럴까 어떤 사회적 영향을 남긴 게 국어 강습회라는 거예요. 국어 강습회가 뭐냐면은 이제 일본어 가르치는 거죠. 일본어를 이제 그 당시에 국어라 그랬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게 왜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하다 만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린이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일본어 선생이냐? 선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일본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일본 유학 갔다 왔고 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가르침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좀 일본화가 되고 애들은 일본말 배워서 좋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사법기관도. 근데 당시에 이제 194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취학률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초등학교 취학률이 50%, 50%.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많은 거죠. 학교 안 가는 애들은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죠. 집에서 일본말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게 큰 골치거든요. 일본말을 못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교에 안 가는 애들한테도 일본말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50%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남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있거든요. 남자 70%, 여자 30%. 그러니까 남자는 좀 가장 보태면은 웬만한 애들은 다 간 거예요. 초등학교는. 여자는 거의 안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애들 모아놓고 일본어 가르치자는 동네에서 다 여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할머니들 중에 나 일본말 좀 배웠어. 거의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네. 학교 다녀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취학률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상범 시설인데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로 끌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뭐 화가나 음악가 이런 사람들은 후원자가 필요하잖아요. 후원자가. 그렇다고 뭐 일본이 언제 전쟁 끝날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집에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뭐 돈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1940년 이럴 때. 거의 유일한 후원자인 거예요. 대화숙이. 그래가지고 저게 유명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막 교과서에서 나오던 윤효정이라는 그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 이게 1940몇 년에 만든 작품이에요. 이 대화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재명 이런 서울대학교 음대 만들고 이런 분인데 서울대학교 음대에 전신이 되는 게 뭐 경성음악 학원이고 뭐 이런데 그거의 전신이 뭐냐면 대화 속 안에 있던 국민음악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향을 많이 남긴 거죠. 그리고 뭐 기억하시기 모르겠지만 뭐 김자경 오페라단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성악가 김자경 그분도 이 대화숙을 통해서 거의 성장한 분이에요. 몇 년 동안 돈 받으면서 공연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나라가 사상 통제를 넘어가지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의 문화계와 사회계로 깊게 침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 그게 이제 그 대화숙의 하나의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5분 정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적 사상 통제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나는 민족 문제와 국경 문제입니다. 뭐 다 했던 말이니까 그냥 마무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는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식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볼 때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다 지지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국경 문제. 이건 또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그러면 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부천보 전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 가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중국, 소련이 또 다 공산주의 활동이 활발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상적 영향뿐만 아니라 막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보천보 전투처럼까지 그런 것이 어떤 그 사상 통제가 단순히 책상 머리에서의 말싸움이 아니라 정말 총싸움이 돼버리는 그게 이제 조선적 특징이었다는 거고요. 하나는 요건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일본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본은 잘 사는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자를 탄압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일본은. 그렇게 사람을 패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은 식민지니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상 통제의 실험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뭘 해도 한국이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한 거예요. 근데 30년대, 40년대 지나니까 일본도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파쇼화, 공국주의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는 했지만은 일본 본국에서 참아 못하던 것들도 다 거꾸로 일본 본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하고 비슷해져요, 나중에. 막 두드러 패고, 막 기소도 많이 하고, 무죄 판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뭐든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다 이 본국에서 식민지로 흐르는 건데 식민이라는 거는 거꾸로 흐르는 면이 있다. 사상 통제에서는 역식민이라고 볼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건데 하여튼 30년대까지는 중반까지는 조선 사람들이 전향을 많이 안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이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 39년, 40년 되면은 한국 사람들 대부분 전향을 해요. 대부분. 사회주의자들도. 그러면은 뭐 가혹하게 막 탄압하고 고문하니까 전향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습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럼 그전에는 고문을 안 했느냐? 그전에 더 했거든요. 그래도 안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전향을 하느냐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유가 있긴 있는 거예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이 너무 센 거야.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미국하고 막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소련에 대한 기대가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소련이 43년 이 정도 단계에 가면 적극적으로 전쟁에 들어오지만은 39년, 40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일본이 막 쳐들어가고 이래도 독일이 쳐들어가도 소련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은 거예요, 사유자들이. 그 다음에 일본이 또 그럴듯한 논리를 대요, 논리. 좀 차별 없애고 앞으로 잘해줄게. 이런 걸 막 선전을 해요, 또 일본이. 중일전쟁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약간 솔깃하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막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향한 사람들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전향한 사람들이 일본 만세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전향자에도.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을 해요.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나쁜 놈인데 하여튼 자기네들끼리는 엄청 달라.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미친 듯이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나 일본 만세. 근데 대부분의 사람 뭐냐면은 내가 뭐 일본이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본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대신에 우리가 전향해서 친일을 할 테니까 조선 사람들을 잘 대우해줘라. 차별하지 말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저 사진이 뭐냐면은 대동아회의라는 거예요. 1943년에. 일본이 잘 나갈 때 필리핀,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 사람 쭉 세워놓고 이게 뭔가 이렇게 국제회의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나와바리. 근데 조선인 전향자가 꿈꾸는 건 뭐겠어요? 꿈꾼다면 너무 좀 실례인데 우리도 저기 껴달라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 버마도 저기 끼는데 우리 왜 못 껴? 이게 조선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 지금 들으면 뭐 겨우 그 주장이 그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안 끼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안 끼워줘요. 그러니까 일본의 패착인 거죠. 그게. 그거 껴주면 되는데 안 껴주거든요. 불안해하고 저기 껴주면 독립한다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결국은 원자 폭탄 때문에 안 된 거지만은 마음가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저렇게
나아바리를 관리할.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비극이었던 거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이제 사상 정화라는 거 다음 시간에 강성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 보도 연맹의 제노사이드로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강성현 선생님이 논문에도 다 쓰고 있지만은 어떤 그 사상 정화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와 여기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정말 일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전쟁이니까.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게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6.25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뭐 일본 탓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얼마든지 그 사상 정화라는 그 위험한 말은 학살로 전화될 위험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